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현성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본연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곧 있으면 2025년도 수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수능에 있어서 많이들 힘들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처음이 아닌 두 번째로 또 재수를 해서 이번이 또 간절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스님이 군법사를 다녔던 시절에 젊은 불자분들의 자녀들하고 많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간절해 보이는 그 눈빛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안타깝고 도움을 많이 좀 주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법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한 2008년도에 저기 강원도 월정사였어요. 강원도 월정사 저기 정멸복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정멸복궁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좀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가을 겨울 때였죠. 가을 겨울 때였는데 그때 난다긴다 하시는 우리 노보살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문제는 그 정멸복궁이 정말 조그맣니다. 몇 명 못 들어가요. 몇 명 못 들어가는데 새벽 2시 반부터 스님이 키를 열고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키를 열고 기도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우리 노보살님들이 젊은 보살님들도 아닙니다. 노보살님들이 그렇게 뒤에서 추운데도 다 대기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와중인데 우연찮게 한 노보살님이 스님에게 문의를 해왔어요. 그때가 바로 수능 이틀인가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3일 전이었는데 스님한테 문의를 해와서 우리 손주 녀석이 이번엔 꼭 붙어야 된다고 스님 어떻게 붙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라면 뭔가를 해줄 것 같다고 너무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의지를 해왔길래 그러면 봅시다 하고 그 손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정을 얘기해 주면 이 친구가 사수째였어요. 사수. 근데 이 사수를 왜 하느냐?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병원을 갖고 계셨어요. 독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의대를 가서 합격을 해야만이 아버지 이 병원을 인수를 받아갖고 승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의대를 가려고 사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방대도 좋다. 어디도 좋다. 무조건 의대만 가다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가 엄마 역할을 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엄마가 없어서.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라도 했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라도 통화를 했더니 그 친구를 딱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친구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네, 스님 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상당히 심이 약한 상태구나라는 걸 스님은 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짧은 시간에 뭐라도 전달해주고 싶어서 스님이 갖고 있던 염주를 누구누구야 할머니가 가면 그 염주를 전해주면 그 염주는 스님이 차고 있던 거야. 그것을 시험 볼 때 꼭 차고 가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뭐뭐가 있는데 그것을 할머니한테서 전해받으면 가방에다 꼭
쥐고 가렴. 스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 친구는 전화 통화를 하자마자 심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스님은 바로 급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주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노보살님한테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명상, 호흡 명상을 스님이 전달해 줬습니다. 힘들고 만약에 시험을 보다가 만약에 힘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잠깐 1분이라도, 우리 수험생들 1분이란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시험 볼 때. 근데 그 1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호흡법을 전화로 이제 알려줬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케어를 해주고 노보살님께 염주와 소정의 호신이 되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당일이 되었어요. 스님은 그걸 까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잘 받겠거니 하고 까먹었는데 오후 한 5시인가 한 6시가 됐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노보살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받겠구나 하고 전화를 네 여보세요 했더니 노보살님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스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부터 딱 이거 괜찮겠구나 느꼈죠. 스님 저 누군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 시험 잘 봤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제가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아시죠? 의대는 수학을 3개, 4개 이상 틀리면 다른 걸 아무리 잘 봐도 4개 이상 틀리면 의대를 못 간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그때 수학 시간에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르는 거 빼고 아는 것만 열심히 풀고 남는 시간에 모르는 걸 풀어라 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10분이 남았는데 10문제가 남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그 순간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서 그냥 그 시험장을 뛰쳐나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님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고 스님이 얘기했던 그 호흡법이 생각이 나서 지푸라기 진짜 그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요 1분을 투자했어요. 스님 1분을 이러더라고요. 그 1분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스님이 시킨 대로 호흡 명상을 했답니다. 그 시험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문제를 다 풀었답니다. 그리고 3문제밖에 안 틀렸대요. 전부 다 통틀어서. 그 친구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교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고대 의대 갔습니다. 박수 치셔야죠. 진짜 고대 의대 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잘 됐다 해서 나중에 이제 고대 의대 된 것도 소식을 들었죠. 그 친구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스님이 시킨 대로 제가 1분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도 끝났겠고 참 가벼운 마음으로 지냈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또 하나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사자암에 보궁에 난다긴다 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신다 했죠. 근데 이 친구의 할머니는 강남 할머니고 또 한 분의 할머니는 성남 분인데 이분의 할머니의 자녀분은 또 고위직입니다. 이분의 그 손주는 워낙에 또 공부를 잘한다고 원체 그 자리에서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자랑을 많이 하셔서 별로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또 중대사자암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스님에게 갑자기 다짜고짜 앉아보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시험을 망친 거예요. 수능 시험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손주가 이래 갖고 스님이 얘기해줘서 잘 됐다. 그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당신 손주도 대학교를 합격시켜 달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미 수능은 망친 상태인데, 그럼 그때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지금 논술이 있었습니다. 논술을 봐야 되는데 집안의 자존심상 큰 대학교는 가야 되겠고 꼭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스님이 어디까지 갔냐면 마침 휴가가 있어서 그 집까지 갔습니다. 그 집까지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도 엄청 기가 세 보였는데요. 그 며느리도 엄청 기가 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주인공인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너무 왜소하고 호리호리한데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스님이 느꼈어요. 아, 이 친구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럼 뭐가 문제인가? 알고 봤더니 용호상박이었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며느리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기가 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을 망치게 된 경위도 어머니가 수능 당일 아침에 영양제를 많이 먹여갖고 그게 탈이 나가지고 시험을 망치게 된 거예요. 참 그 친구한테는 억울한 일이겠죠. 그래서 스님이 해법을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자, 논술을 보는 날짜가 언제냐? 언제 어느 학교 언제가 어느 학교 언제입니다. 보니까 통상 한 딱 20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20일 동안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 마. 할머니는 절에 가서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부르고 따로 방에서 어때? 그럼 네가 원하는 거지? 라고 스님이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감사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본인은 공부도 평소에 잘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엄마하고 할머니의 그 상화가 본인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고 가던 길도 제대로 못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 요소를 제가 밖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로 그리고 호흡 명상을 분명히 또 가르쳐 줬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스님한테 전화를 해라 해서 상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고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논술로. 예. 이런 사례들을 스님이 이제 자랑거리로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심적인 게 상당히 불안했죠. 그 불안한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불안함을 해소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불보살님이 부처님이 이 염주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라고 해서 그 심적 불안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고 두 번째 친구는 뭐였어요? 야, 별거 아니야. 너 원래 잘 걸어가는데 잠깐 엎어졌는데 너 계속 안 걸어갈 거야? 라고 스님이 얘기했듯이 그 친구는 원래 본래 있었던 자기 자신감을 찾게 해주고 부담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해요? 싹 치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원하던 대로 공부를 해서 원하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 고3 어머니들, 학부형들 또는 그런 관계자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조건 대학교를 가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실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어떨 때 집중을 하고 있고 내 아이는 어떨 때 자기 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례가 있어요. 스님이 독산동에 있을 때입니다. 독산동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고3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스님이 이제 만나서 차담을 하면서 상담을 할 때인데 몇몇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감이 와요. 이걸 지금 스님이 감이 온다고 하면 스님이 뭔가를 좀 뭐 보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스님이 아는 이유를 딱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들은 자기 얼굴을 보면 눈빛을 보면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는 친구들은 어떤 장애가 와도 그 장애를 장애로 안 받아들여요. 바로 거침없이 내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적인 불안함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사소한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로 내가 안 될 거라는 쪽으로 시선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건 아상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뭘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대학교를 갈 수는 없겠죠. 스님이 그때 이제 딱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여자애들 몇 명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애였는데 딱 봐도 이번은 망했어. 이번 시험은 망했어. 딱 봐도.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재수하자. 했더니 스님이 웃었더니 그 친구도 네,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엄마는 아이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성적으로는 안 돼.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그런 친구에게 스님이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재수를 하되 재수할 때까지 네가 좋아하는 목록이, 과목이 뭔지 너는 그걸 찾아내라. 너는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찾아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찾아내도 네가 인서울의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대신에 네가 좋아하는 과를 꼭 찾아라.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수하고 당신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과를 찾아서 재수 때 지방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스님이 주문을 했죠. 편입을 준비해라. 바로 한양대학교로 바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사학위까지 다 받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데 엄마가 바라는 대로 우리 아들은 무조건 스카이를 가야 된다고 그 되지도 않는 고집 부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대학원까지 다 마쳐서 지금 취업하는데 뭐 전혀 무리가 없는 걸로 스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뤄낸 방법이 있었죠. 또 하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공무원에 대한 너무 자신감이,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딸도 공무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적당한 대학교를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적당한 대학교를 가면서 공무원 시험을 그때 당시에 보면 되니까. 근데 엄마가 욕심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상위 클래스로 가고 싶어서. 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다 상위 클래스 가니까 상위 클래스에 넣게 아이를 유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 삼수까지 했어요. 그냥 인서울에 적당한 대학교를 가도 충분한 실력이었던 애인데 과욕이 불러서 애가 나중에는 요즘 말로 멘붕이 와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똑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까도 스님이 얘기했듯이 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가? 내 아이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 안 하고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으면 우리의 천재인가 봐. 우리의 분명히 스카이 대학교 갈 수 있어. 라고 너무 큰 기대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하죠. 이 눈빛 아시죠? 우리 아이야? 그래? 하면서 이 눈빛으로 넌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그치? 그것이 결국은 어떤 걸 만듭니까? 아이들한테 부작용, 엄청나게 크나큰 부작용을 작용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스님은 지금 현성전사 주지소임을 맡기도 하고 있지만 스님은 도선사 포교국장 소임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해요?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어디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를 하고 있냐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공릉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이들한테 지금 불교를 매주마다
가르쳐주고 지금 방학 시즌인데 개학하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스님이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 유행인가 봐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 학기는 꼭 휴학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필수예요. 왜 필수인 것 같으세요? 무조건 인서울 대학교 브랜드만 부모님들이 원하니까 본인들이 무슨 과를 좋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 무슨 과를 가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고문으로 기대심으로만 대학교를 갔더니 그 과가 마침 정작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를 전과를 내느냐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작년에부터 해갖고 스님이 이 전법단 애들을 가르치는데도 그 휴학생만 저희 불교에 가르치는 우리 40명 50명 되는 아이 중에 7, 8명이 휴학을 했어요. 엄청난 비율인 겁니다. 그건 뭐예요? 과를 내가 과연 대학교를 가서도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학문 탐구를 할 수 있고 내 미래에 맞게끔 적용되어 있는 그 과를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인서울에 어느 대학교 클래스는 돼야 된다. 이걸 먼저 아이들한테 주입하고 그런 대학을 가면 행복할 거다. 너는 성공할 거다는 아주 희망 고문의 기대심을 갖다가 심어놓으니까 우리 순진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갔더니 허망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요즘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휴학을 한번 합니다. 그 애지중지 대학교를 가고 나서 아이가 휴학한다니까 또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애가 또 학교 그만둘까 봐 뭐 할까 봐? 그래 또 봐줍니다. 스님이 요즘에 그런 친구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와 달리 어떤 친구는 또 행복하게 자기 길을 또 찾아나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이제 또 보람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그 어떤 젊은 엄마였어요. 젊은 엄마가 와갖고 우리 딸내미하고 너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막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럼 당사자를 데리고 와라. 기도한다고 그 친구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 무슨 기도를 하면 애가 나아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스님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엄마를 옆에다 두고 같이 차담을 했어요. 그리고 차담을 하고 나니 엄마가 또 너무 편협된 생각으로 아이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물리고 그 친구하고 독대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원하는 삶, 그 친구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는 갑자기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그 친구는 고3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고2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밝게 학교 생활과 모든 것들을 하고 나니까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길래 애가 맨날 웃고 다니고 학교 생활도 너무너무 잘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스님은 얘기해 준 것밖에 없다.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주어졌다고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 친구는 결국은 교대를 원했습니다. 공주교대를 갔습니다. 공주대학교 교대를 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길을.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요. 그 친구하고 아직도 가끔씩 연락합니다. 자, 꼭 좋은 대학교에 인서울에 이런 데를 가야만이 그 친구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까요? 그렇게 학력 좋은데 어디 좋은데 이런 데를 간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행복이 제대로 갈까요? 한번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 친구마다 아이마다 각각의 특성이 틀리고 업력이 틀리고 모든 인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르거든요. 그 능력마다 다 틀린데 그 내 아이의 갖고 있는 성품과 능력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내가 시키면, 그렇게 조력하고 내가 원하면 이 친구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 그런 착각이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와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의 결국은 대화의 단절까지도 만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닮고 살아갑니다. 즉 엄마가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던 거 아우 정말 싫어 싫어 했는데 어째요? 나중에 커 보니까 내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요? 업은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업이 뭐예요? 업은 한 행위에 남겨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고 난 행위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기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든 나쁜 것든 구분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했던 것들이 좋든 싫든 나 엄마 싫어 해도 싫어도 그 싫다는 말 전에 엄마가 했던 행동을 나는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 좋아. 근데 좋아라는 말 하기 전에 아빠가 했던 행동을 내가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답습을 부모의 습관으로 똑같이 자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맹목적으로 뭘 하면 좋다, 뭐면 좋다, 뭐만 하면 좋다 계속 그것만 강요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엔 대학교 가서도 아이들은 대답할 때 맹목적으로 대답합니다. 대학교 가니까 잘 될 거라 했어요. 근데 현실은 대학교를 와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또 취업이라는 문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 대학교를 가도 어렵고 또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또 올까요? 신뢰가 안 와요. 왜? 이제 못 믿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대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그 친구가 어느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두터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가서 그 인생의 길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참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나 인생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줘서 라고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칭찬을 주진 않을까 스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스님이 우리 현성정사에서도 법회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칭찬은 뭡니까?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한테 장가 갈 거야.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 갈 거야. 나는 엄마처럼 하고 싶어. 나는 아빠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이게 자녀한테 들었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명예이고 선물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 인생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되짚어 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거울입니다. 지금 입시 100일 남았는데요. 공부하는 습관이나 아이의 마음 상태나 이것들을 체크만 하면 돼요. 공부를 지금도 더 100일 동안 더 많이 뭔가를 외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습득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에게 100%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스님이 10몇 년 동안 아이들을 이때까지 케어했던 경험의 바탕으로입니다. 지금까지 100일 동안은 지금까지 아이는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것을 맑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자,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그럴 때는 호수에 물이 바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에 물이 차 있어요. 근데 막 바람이 불고 뭐하고 하면 여기 있는 게 물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럼 언제 때 보일까요? 고요하고 맑을 때
밑에 있던 자갈돌이 잘 보이겠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더 많이 채우고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 학습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충분히 더 자고 우리가 잠도 잘 잤을 때 그 하루가 맑고 개운해지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힘들어해요? 잠 못 잘 때.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지금 고3 수험생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4시간도 붙잡고 3시간만 자고 공부해. 너네 때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거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맑은 상태에서 내가 이때까지 충분히 공부해왔던 역량만큼을 제대로 발휘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그걸 발휘하게 해주려면 우리 부모님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과도한 기대심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아이에게 지금부터는 과도한 기대심을 버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왔던 습득해왔던 내용을 최대한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 습관 중에 스님이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들 습관 중에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느끼는 겁니다. 공부를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 보세요. 공부를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은요. 놀고 다 놀고요. 저녁에도 따로 공부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는 천재라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눈에 레이저가 나가요. 수업 시간에 완전 초집중을 합니다. 옆에서 누가 건들면요. 승질을 낼 정도로 초집중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책상에 있으면서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책상에는 한 10몇 시간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면서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이번에 어떡하지?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이 걱정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걱정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이의 눈에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쳐다보면서 어때요?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그 순간 그 표정이 뭐예요? 잘할 수 있지? 하고 있는 기대심이에요. 그 기대심. 스님 저는 아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담 절대 안 줍니다라는 고3 엄마가 엄청 많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 표정을 해요. 믿는다 이 표정입니다. 이 표정 보는 순간 아이는 이미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미 부담을 갖고 있고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기대를 주지 않고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건 나는 나의 삶을 살 테니까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엄마가 아빠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내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을 자꾸 엄마 아빠가 계속 관여가 들어가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안 일이고 우리 전체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안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마음에 짐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 짐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 한들 아까처럼 뭐예요? 계속 고민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는 명확하게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이번에 대학교 붙을 애들은 딱 보면 이미 걱정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거든. 자기가 잘하거든. 근데 정말 반에서 1등, 2등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10몇 등 해도 나는 내 목표가 이미 잡혔거든.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에 나 저거 하고 싶거든. 그 목표가 잡힌 친구는 그 목표만큼만 내가 부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와 그 과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그 과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변이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설정을 지어주고 거기에 의무감으로 목표치를 주어지니까 거기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100일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는 내 기도를 할 테니 너는 네 공부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엄마하고 아이가 각자 할 일을 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야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2배, 3배, 10배의 과중을 주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의 그 불안한 마음을, 나도 힘든 마음을 해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지혜롭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이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 그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빌면서 기대심을 갖고 있으면 그 기대심은, 그 마음의 얼굴은 계속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수능 보는 당일까지도 기대심에 부담에 얹고 수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살까요? 우리 사는 목적에 있어서는 행복을 원하죠.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살잖아요. 우리 불행하게 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게 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행복은 뭘까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적의 행복이 있어서 달려간다고 적에 오면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가는 길마다 행복이 나한테는 다가오겠죠. 결국 뭐예요?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수험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고를 치고 아니면은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험도 못 보고 공부도 못하고 환경이 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를 열심히 건강하게 무난하게 혹은 열심히라도 발심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 고맙다고 한번 해주세요. 지금 애들 수능 보고 있고 수능 보려고 열심히 시험 보려고 하는 애들한테 아들 잘할 수 있지, 딸 잘할 수 있지가 아니라 고마워, 지금까지 열심히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마음쯤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대로만 열심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엄마가 너한테 좀 더 부담 안 주고 편안할 수 있게끔 엄마도 그런 편안한 얼굴로 기도를 열심히 할게. 우리 좀 더 이 시간들을 즐기고 감사한 시간으로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을 내가 먼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그 상대방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불안하고 부담된 마음이 아니라 고요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공부가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을 줄여주는 거. 지금 100일 기도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 고맙다. 부담감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고맙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긴장감보다는 릴렉스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환경, 집안 환경, 그것이 가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한자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감사함과 편안함을 지금부터는 100일 동안 전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아무리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지금 긴장되고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시간을 100일을 가져보십시오. 분명 아이들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조금이라도 학업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스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입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긴장되고 힘들 텐데 우리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무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부처님 전에 이런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